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의 성숙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패 통제를 위한 전문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부패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 소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한 회계 분식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하여 배신자 또는 배은망덕이라는 인식을 취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을 보호할 뿐이지 민간인 내부 고발자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회계부정이 범죄 행위라면 이를 고발하는 것은 정의에 따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미국과 같이 분배와 공유의 개념이 없는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납세자, 소송법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부정, 주장법에서 내부 고발을 통해 예산 낭비 등이 밝혀지면 국가가 환수한 금액의 15%, 30% 정도를 제보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없었다면 아무렇게나 쓰여질 귀중한 돈을 찾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라는 법이 허울을 두르고 있지만, 현실은 내부 고발자는 곧 배신자라는 평생의 낙인과 또한 일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만이 함께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내부 고발을 통하여 회계 분식이 줄어들고 사회의 투명성 지수가 향상되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로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부의 감독기관이 정말로 내부 고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작업과 아울러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현행 보상 한도가 2억인데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명예와 그에 상당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실무자 중에는 실제로 고든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숫자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비리와 불의를 뻔히 알면서도 현실적인 불이익과 공포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도가 보완, 강화되어 법 제정 본연에 맞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분식회계는 예방에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식회계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상한 처리 방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이익을 증대시키면 그에 따라 납부할 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행위를 거쳐 납부된 세금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환급을 요청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되돌려주는 상식밖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제1항 환급세액의 계산 조항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을 순차적으로 세액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분식회계로 세금을 더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니 사유재산이니 하는 면에서 보면 합당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법질서나 세금에 대한 인식에 비춰볼 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분식회계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청 즉시 내주지 않고 향후 5년간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하고 그 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 역시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분식 결산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기업은 또 다시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배려는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 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환급하여 주지 않고 확정 신고 납부 시까지 기다리게 한 후 환급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그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가 예정 신고 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적어도 신고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어야 자금 수급에 숨통이 트임에도 불구하고 예정 신고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분과 차감하여 납부한다는 규정 때문에 당장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급분은 제때에 환급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환급 요청 부분은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식회계를 줄이는 또 다른 대안인 증권, 집단 소송제의 강화 및 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집단 소송제란 기업의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대상은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에 한하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조 원 미만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위축을 내세우는 기업 및 집단의 반발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게 됩니다. 우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50인 이상으로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명이나 10명이 아닌 10명이고 거대 자본을 상대로 0.01%의 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송의 난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관련 시행규칙의 법원은 소장 접수 10일 이내 소 제기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조치를 가지고는 경영활동의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우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처벌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데 수천억, 수조, 수십조를 주무르는 기업에게 벌금, 몇억, 몇십억이 얼마나 예방 및 방지 효과가 있을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감독기관이 정말로 법 집행에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제한적 조치를 대폭 완화시켜 인원수나 지분수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수준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수준과 역량의 총합과 그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기회주의가 특세를 하고 편법과 탈법이 만연해도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은 무엇이든 정당화되는 사회구조에서는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이라는 것도 그 폭을 무한대로 넓혀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딱 맞는 정치가를 갖는다는 말처럼 지금 이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기업이 정확히 어울리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도 좋지만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내부회계 통제 제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이유는 이 나라의 관료 조직이 종교처럼 부르짖는 예산 부족, 인원 부족을 반복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그러한 제도를 강화하고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부회계 통제 제도 또한 IMF 이후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동일 회계법인에서 5년 이상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진행되다가 공인회계사의 눈물나는 로비의 결과 이런 법안은 흐지부지 사라지고 대신에 느닷없이 내부 통제 제도를 들고 나와 회계 감사와 컨설팅 업무를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할 수 없다는 원칙도 무시한 채 컨설팅 수수료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본 저로서는 그 제도의 본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도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식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리와 부정에 순간적으로는 분노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 및 재발, 방지책을 찾기보다는 자신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부러워하는 의식구조를 가지고는 분식, 회계니 비자금이니 하는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터진 것도 검찰이나 감사기관이 아닌 어느 은행원의 고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18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경제적 성공과 잘 사는 것만이 최고의 복수가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식구조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리를 폭로하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한 대가로 감옥에 가야 하고 평생을 타인의 냉소 어린 질시와 경제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일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면서도 내 집값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1890년대에 세계 제1의 강국으로 도약한 이후 석유대왕, 철도대왕, 소고기대왕 등의 대규모 독점그룹이 지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역시 지금의 우리처럼 독점을 규제하는 셔먼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점과 트러스트에 의한 폐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아이다 타벨이라는 기자는 2년여의 노력을 쏟아부으며 전설적인 석유대왕 록펠러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역사를 저술하여 독점 기업이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죽이며 독점 기업을 만들어 왔는지를 폭로하였습니다. 192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이러한 진보운동의 압력 속에 20세기 첫 대통령이었던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독점 자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독점 기업은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해체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그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링컨과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4명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배와 공유의 철학이 없는 자본주의의 종말은 법을 붕괴와 공황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처럼
인성으로 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으로 잡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제재와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도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분식회계가 끊임없이 자행되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불행의 핵심은 불의를 감시하고 드러내고 처단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불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점의 폐해는 그것이 효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등의 기회를 앗아가버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경영을 하는 기업은 정직하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정의가 흐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01년 12월 앨런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시 세계 최대의 컨설팅 회사였던 아더 앤더슨 그룹이 공중분해되었는데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더 앤더슨 호서 앤더슨은 이 앨런 사건으로 인해 40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체 2,300여 고객 가운데 785개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6,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재무부서에서 일해온 입장에서 이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익을 중시하는 천미, 자본주의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도덕성은 살아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반면에 한국의 기업 현실과 사회 전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참혹한 느낌은 말 그대로 비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식회계의 목적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대기업이 주가 관리를 위한 이익 조작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면 중소기업의 목적은 탈세나 은행 차입, 비자금 조성과 경영 중에 사적 유용이 주된 이유가 되고 때로는 비자금 조성을 빌미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주 중에는 아직도 회사를 자기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회사 공금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은 고사하고 죄책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라는 낡은 명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 자체가 외부에 자신을 알리고 소개하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자본주의의 꼬지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기업이 작성,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이를 믿고 투자한 외부 투자자와 채권자는 물론 건실하고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입사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분식이 계속되어 결국 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지면 투자자와 채권자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그 회사의 종업원과 가정의 붕괴로 이어져 사회의 빈곤층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의 폐해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해결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행되지도 않은 대안을 가지고 수많은 연구와 논의와 논문이 발표된다고 한들 한낱 뜬 구름 잡는 얘기의 헛된 탄식일 뿐입니다. 정치계와 언론계, 관계와 학계 이러한 모든 유력 집단이 서로 얽히어 그들만의 기득권을 향유하는 사회 귀족의 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비자금을 챙겨야 하고 사업을 하려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의 줄을 대어야 하고 이미 거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여 하기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안에 편입되려고 기를 쓰고 자기 대해서 안 되면 자식 대해서라도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차별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단지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버리면 자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꼴찌가 없는데 어떻게 1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입장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가진 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북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보면서 한국의 기업가나 공무원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겨울을 꼬박 함께했던 장기간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30년 세월을 봉직했다는 어느 6급 세무 공무원의 한마디 "한국은 사법고시 패스한 놈들이 다 말아먹었어.
라는 넋두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어느 한 분야가 월등히 앞서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의 재벌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고 특정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이를 통하여 수출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어 국민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하는 식의 물질적인 발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흐르는 철학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식회계와 비자금에 관한 문제 역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할 문제이며 당장에 눈에 띄는 효과를 바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투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